어르신, 서울서 내려오셔서 농사 만만하게 보셨죠? 이 멍청한 서울 노인네들, 호구지 완전 호구야. 여러분, 특히 나와 같은 시니어 여러분, 귀농을 꿈꾸시는 분들, 제발 부탁드립니다. 내 실수를 반복하지 마세요. 나는 평생 머리 숙이고 살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도 존경받았고 이웃에게도 신뢰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사기꾼에게 노란하고 마을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아내까지 맞게 만들었습니다. 행복한 노후를 꿈꾸며 귀농한 부부,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당신의 노년은 안전하십니까? 누군가 당신의 통장에 침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따봉 버튼 부탁드립니다. 혹시 이야기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나는 65세에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38년을 다닌 회사, 서울 강남의 빌딩숲, 지하철에서 비좁게 서 있던 아침들, 야근에 찌든 어깨, 그 모든 것들을 말입니다. 은퇴 통보를 받았을 때 처음엔 허전했습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겠더군요. 명함 없는 나는 대체 무엇인가? 그런 생각들이 밤마다 나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우리가 진짜 하고 싶었던 거 하면서 살아요. 우리가 진짜 하고 싶었던 것? 나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맞다. 우리에게는 꿈이 있었지. 젊은 날 데이트할 때 손을 잡고 걷던 그 시골길에서 아내에게 말했던 그 꿈 말입니다. 나중에 우리 작은 농장 하나 하면서 살면 좋겠어. 텃밭에서 채소도 키우고 아침엔 커피 마시면서 해 뜨는 거 보고 40년이 흐른 후에야 우리는 그 꿈을 꺼내 들었습니다. 퇴직금은 1억 8천만 원. 그리고 서울 아파트를 정리하면 5억 정도 손에 쥘 수 있었습니다. 충분했습니다. 아니, 충분하다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매주 주말마다 차를 몰고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전남, 경남, 충남, 온 나라 농촌 지역을 다녔습니다. 어디가 좋을까? 어디서 우리의 마지막 장을 열까? 그러다가 순천에 갔습니다. 2022년 4월 22일. 나는 그날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순천만 습지에서 차로 20분 정도 들어간 작은 마을. 이름도 예쁜 그곳 황전면 구살리였습니다. 차에서 내렸을 때 공기부터 달랐습니다. 서울의 그 무거운 공기가 아니라 풀냄새와 흙냄새가 섞인 살아있는 공기였습니다. 아내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걸었습니다. 산길을 따라 올라가니 넓은 평지가 나왔고 그 앞으로는 산이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었습니다. 여보, 여기.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도 그랬습니다. 바로 여기였습니다. 우리가 40년 동안 꿈꿔왔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 땅은 3,000평이었습니다. 원래 딸기 농장이었다가 주인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서 5년째 방치된 곳이었죠. 하우스 골조들은 녹슬어 있었지만 토양은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가격이 적당했습니다. 평당 15만 원, 총 4억 5천만 원. 중개업소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 땅은 정말 좋은 땅입니다. 물도 풍부하고 일조량도 좋고 도로 접근성도 괜찮아요. 딸기 농사 지으시면 대박 나실 겁니다. 나는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일주일 후에 계약금 5천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2달 후 2022년 6월 우리는 정식으로 그 땅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등기권리증을 받아들었을 때의 그 감격. 65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내 땅, 내 이름이 적힌 땅을 가진 거였습니다. 여보, 우리 해냈어요. 아내가 울먹였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나는 농사를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도시에서 평생을 산 사람이 딸기 농사를 어떻게 짓겠습니까?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밤마다 유튜브를 찾아봤습니다. 딸기 재배법, 스마트팜 운영, 귀농 성공 사례. 온갖 영상을 다 봤습니다. 하지만 볼수록 막막했습니다. 이론과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땅 정리를 하러 갔다가 옆 농장 주인을 만났습니다. 박성수 씨, 가명으로 박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어르신 새로 오셨어요? 서울서 오셨다며?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 남자는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지만 친절해 보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농사는 처음이라 걱정이 많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이 동네에서 20년 넘게 딸기 농사 지은 사람입니다.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그날 박 씨는 우리에게 차를 한 잔 사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이 지역 토양 특성, 딸기 품종 선택, 비료 주는 시기, 병충해 관리. 나는 감탄했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 전문가구나. 그날 이후로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박 씨는 우리에게 농사 기술뿐 아니라 마을 조합 가입하는 법, 정부 보조금 신청하는 법까지 친절하게 알려줬습니다. 어르신 혼자 하시면 힘듭니다. 이 일은 정말 육체 노동이 심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의 제안은 달콤했습니다. 제가 농장 관리를 다 해드리겠습니다. 대신 수익을 7대 3으로 나누는 겁니다. 어르신이 7, 저는 3. 어르신은 투자만 하시고 저는 기술과 노동을 제공하는 거죠. 나는 아내와 상의했습니다. 여보, 어떻게 생각해? 글쎄요. 우리가 직접 하려면 체력적으로 힘들 것 같긴 한데 박 씨는 이 동네에서 오래 살았고 실력도 있는 것 같던데 믿어봐도 되지 않을까? 그날 밤 우리는 결정했습니다. 2022년 8월 15일 광복절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날이 우리의 진짜 속박이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박 씨와 동업 계약서를 썼습니다. A4 용지 2장짜리 간단한 계약서였습니다. 변호사 검토 같은 건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를 믿었으니까요. 계약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토지 소유, 나, 농장 시설 투자, 나와 박 씨 공동, 5대5, 운영 및 관리, 박 씨, 수익 배분, 7대3, 계약 기간, 5년, 어르신 걱정 마세요. 제가 확실하게 해드릴 테니까. 1년만 지나면 딸기 농사로 1억은 버실 겁니다. 그의 약속을 나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2022년 9월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하우스 6동 신축, 자동 관수 시스템, 온도 조절 장치, 양액 재배 시설. 박 씨는 모든 걸 최신식으로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요즘 딸기 농사는 옛날처럼 하면 안 됩니다. 스마트팜으로 가야죠. 비용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처음 예산은 1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진행되면서 1억 5천, 2억, 2억 5천. 어르신, 이건 꼭 필요한 겁니다. 이거 없으면 수확량이 확 떨어져요. 나는 그때마다 돈을 댔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대금에서 또 내 퇴직금에서. 2023년 1월 모든 공사가 끝났을 때 내가 투자한 총액은 3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박 씨는 말했습니다. 자기도 1억 5천 정도 투자했다고. 하지만 나는 그의 통장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2023년 2월 딸기 모종을 심었습니다. 새하얀 부직포 위에 줄지어 심어진 딸기 모종들. 그 광경은 아름다웠습니다. 곧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힐 겁니다. 5월쯤이면 첫 수확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설렜습니다. 아내와 함께 매일 농장에 나가 딸기가 자라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빨간 딸기가 주렁주렁 열리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그 딸기를 수확해서 시장에 내다 팔고 수익금을 받아드는 모습을 말이죠. 그것이 우리의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때 몰랐습니다. 악몽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2023년 5월 20일 첫 수확의 날이었습니다.
나는 새벽부터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드디어 우리 농장에서 첫 딸기를 수확하는 날, 그동안의 투자가, 기다림이 모든 것이 결실을 맺는 날, 아침 7시 나는 아내와 함께 농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박 씨는 없었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하우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딸기들은 익어 있었습니다. 빨갛게, 탐스럽게. 하지만 절반 정도는 이미 따여져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박 씨는 오후 3시가 되어서야 나타났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말이죠. 아, 어르신. 오셨어요? 박 씨, 딸기는요? 아침에 수확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아, 그거요? 제가 새벽에 했습니다. 벌써 납품했어요. 납품을 했다고요? 네, 광주 농산물 시장에. 어르신이 오시기 전에 해치워야죠. 나는 당황했습니다. 그럼 수익은요? 아, 그건 제가 정산해서 말씀드릴게요. 일주일 후 박 씨가 장부를 보여줬습니다. 5월 수확량 500kg 판매 단가 킬로그램당 8,000원, 총 매출 400만 원. 그런데 비용 항목을 보고 나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인건비, 박 씨 및 일용직 180만 원, 비료 및 농약 80만 원, 전기세 45만 원, 수도세 20만 원, 포장재 35만 원, 운송비 40만 원, 기타 잡비 50만 원, 총 비용 450만 원. 박 씨, 이게 뭡니까? 비용이 매출보다 많습니다. 어르신 첫 달이라 그렇습니다.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다음 달부터는 나아질 겁니다. 나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농사가 원래 그런 건가 싶기도 했습니다. 6월이 왔습니다. 매출 520만 원, 비용 480만 원, 순이익 40만 원, 내목 28만 원, 28만 원, 3억 2천을 투자해서 받은 첫 수익이 28만 원이었습니다. 박 씨, 이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어르신, 올해는 날씨가 안 좋았어요. 그리고 딸기 값도 폭락했고요. 작년에는 킬로그램당 1만 2천 원 받았는데 올해는 8천 원밖에 안 받았습니다. 나는 뉴스를 찾아봤습니다. 정말로 그의 딸기 값이 하락한 건 사실이었습니다. 나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첫 해니까 내년에는 나아지겠지 했습니다. 7월 어르신 비료값이 올랐습니다. 추가로 50만 원만 입금해 주세요. 8월 하우스 냉방기가 고장 났습니다. 수리비로 80만 원 필요합니다. 9월 일용직 인건비가 올랐습니다. 이번 달은 100만 원 더 필요합니다. 계속되는 추가 비용 요구. 나는 그때마다 돈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농장이 돌아가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직접 농장에 가보면 박 씨가 말한 것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박 씨, 지난달에 고쳤다던 냉방기가 돌아가지 않는데요? 아, 그건 부품이 안 들어와서. 다음 주에 수리할 겁니다. 비료는 언제 뿌렸습니까? 잎들이 노래지고 있는데. 아, 어제 뿌렸는데요.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의 대답은 항상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마을 슈퍼에 라면을 사러 갔다가 우연히 옆 농장 주인인 김 씨를 만났습니다. 아, 어르신. 순천서 오신 분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박성수 씨랑 동업하신다며요? 네. 아시나요? 김 씨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어르신, 조심하세요. 예? 무슨 말씀이신지. 박 씨는 이 동네에서 문제가 좀 많은 사람입니다.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박 씨가 슈퍼에 들어왔습니다. 김 씨. 여기서 뭐해?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김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물건을 들고 급히 나갔습니다.
박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저 사람은 저한테 땅 문제로 삐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김 씨의 그 표정이 계속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김 씨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던 걸까? 전에도 비슷한 일이. 무슨 일?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건가? 나는 조용히 일어나 인터넷을 켰습니다. 네이버에서 검색했습니다. 순천 황전면 박성수 순천 농장 사기 귀농 동업 사기. 여러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귀농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 사례들, 토지 매매 사기, 위탁 경영 사기, 허위 계약.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박 씨가? 아닐 거다. 그는 친절했고 이 동네에서 20년을 살았고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11월 15일 새벽 5시. 나는 아내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 농장에 갔습니다. 박 씨가 정말 제대로 관리를 하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농장에 도착했을 때 박 씨의 트럭이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불이 켜진 하우스가 보였습니다. 나는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하우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박 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딸기를 수확하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무언가를 중얼거리면서. 이 멍청한 서울 노인네들. 호구지. 완전 호구야. 트럭에 딸기 상자를 싣는 박 씨. 그리고 그는 웃고 있었습니다. 내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으려 했습니다. 그때 거기 누구야? 박 씨가 나를 발견했습니다. 나는 얼어붙었습니다. 어르신, 이 시간에 여기는 왜 오셨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처음 듣는 톤이었습니다. 나는 딸기 상태를 보러. 새벽에요? 전화도 안 하시고. 미안합니다. 그냥. 박 씨는 잠시 나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웃었습니다. 하하, 깜짝이야. 어르신도 열심히시네요. 저는 오늘 새벽 출하가 있어서 일찍 나왔습니다. 같이 커피나 한잔 하실래요? 그의 태도는 다시 친절해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그 웃음 뒤에 무언가가 숨어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날 이후로 나와 박 씨의 관계는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동업자였지만 나는 그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장부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회계 장부에서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습니다. 같은 날짜에 중복으로 기재된 비료 구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일용직 인건비, 과도하게 부풀려진 운송비. 박 씨, 이 항목들에 대해 영수증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영수증이요? 그건 제가 찾아봐야겠는데요. 언제쯤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다음 주. 아니, 다음 달에 정리해서 드릴게요. 영수증은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2023년 12월.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순천 시내의 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동업 계약을 했는데 상대방이 회계를 제대로 안 보여줍니다. 사기당한 것 같습니다. 변호사는 내 계약서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르신, 이 계약서는 너무 허술합니다. 구체적인 회계 공개 의무 조항도 없고 분쟁 해결 방법도 명시되어 있지 않네요. 그럼 제가 당한 걸 증명할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증거가 필요합니다. 장부, 영수증, 통장 거래 내역.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상대방이 안 주면. 안 주는데요? 변호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어르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케이스는 법적으로 싸워봤자 시간과 돈만 낭비될 가능성이 큽니다. 차라리 관계를 정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리라니요? 제가 투자한 돈이 3억이 넘습니다.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돈을 회수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이라도 더 큰 손해를 보기 전에 정리하시죠.
나는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2024년 1월, 나는 박 씨에게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박 씨,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계약을 해지합시다. 박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회계가 투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익도 나지 않습니다. 1년 가까이 했는데 제가 받은 돈이 채 100만 원도 안 됩니다. 그건 시장 상황 때문이고. 아닙니다. 나는 소리쳤습니다. 영수증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안 보여주지 않습니까? 장부는 왜 이렇게 엉터리입니까? 대체 우리 농장에서 나온 딸기가 얼마나 팔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박 씨는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연기를 내뿜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지금 저를 의심하시는 겁니까? 의심이 아니라 확인을 하고 싶은 겁니다. 확인. 박 씨가 비웃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1년 동안 땀 흘려가며 농장 돌린 거 아십니까?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한테 사기꾼 취급을 하시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라. 아니, 맞습니다. 어르신은 지금 저를 사기꾼으로 보고 계신 거예요. 박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좋습니다. 계약 해지하시겠다고요? 하세요. 대신. 그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제가 투자한 1억 5천, 그리고 1년 동안 일한 인건비 다 계산해서 주셔야 합니다. 뭐라고요? 계약서에 쓰여 있지 않습니까? 중도 해지 시 투자금 및 손해배상. 제가 계산해 보니까 대충 2억 정도 되네요.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2억. 내가 돌려받아야 할 돈을 달라는 게 아니라 박 씨가 2억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되든 안 되든 계약서에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요. 어르신도 도장 찍으셨잖아요? 그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어르신, 서울서 내려오셔서 농사 만만하게 보셨죠? 그날 밤 나는 계약서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제8조. 계약 해지 조항. 갑 또는 을의 일방적 사유로 계약이 중도 해지될 경우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측은 상대방의 투자금 및 예상 수익 손실분을 배상해야 한다. 내가 도장을 찍을 때는 대충 읽고 넘어갔던 조항이었습니다. 예상 수익 손실분. 박 씨는 이 조항을 근거로 나에게 2억을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내가 뭔 짓을 한 거지?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뭐가 그렇게 걱정이에요? 요즘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농사 걱정이야. 나는 아내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3억 넘게 투자한 농장이 사실은 사기였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박 씨에게 2억을 더 줘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아내에게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혼자 견뎌야 했습니다. 2024년 2월 12일 농장에 갔을 때 이상한 광경을 봤습니다. 누군가 하우스 비닐을 찢어 놓았습니다. 관수 호스도 끊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나는 황급히 박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박 씨, 농장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비닐이 찢어지고... 어제 바람이 세게 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요. 바람? 이건 바람으로 찢어진 게 아니라... 어르신, 제가 가서 볼게요. 수리비는 한 50만 원 정도 들 것 같은데요. 또 돈 얘기였습니다. 저는 의심했습니다. 혹시 박 씨가 일부러 훼손한 건 아닐까? 계약 해지를 얘기한 이후로 이상한 일들이 자꾸 생겼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CCTV를 달자. 2024년 3월 나는 박 씨 몰래 농장 입구에 소형 CCTV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녹화 영상을 확인했을 때 나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박 씨가 일부러 시설을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비닐을 칼로 긋고 호스를 끊고 심지어 전기선까지 뽑아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나에게 전화해서 수리가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증거를 잡았습니다. 드디어 증거를 잡았습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증거를 가지고 경찰에 가야 할까요? 아니면 박 씨와 직접 대면해야 할까요? 제 손은 떨렸습니다. 두려움인지 분노인지 모를 감정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이제 돈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건 전쟁입니다. 2024년 3월 20일 나는 CCTV 영상을 USB에 담아 순천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제가 동업자한테 사기를 당했고 재산 피해를 입혔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민원실 경찰관은 영상을 봤습니다. 어르신, 이건 재물손 계제로 고소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박 씨를 잡아갈 수 있습니까? 일단 조사를 해봐야 합니다. 고소장 접수하시고. 나는 그 자리에서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피고소인 박성수, 혐의 사기, 횡령, 재물손괴. 떨리는 손으로 이름을 적었습니다. 어르신, 고소하시면 상대방한테 통지가 갑니다. 그 점 아시죠? 네.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조심하세요. 경찰관의 말이 묘하게 불길했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한 지 사흘 후 박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나 고소하셨다며?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증거도 있습니다. 증거? CCTV 말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당신이 농장 시설을 일부러 파손하는 게 다 찍혔습니다. 박 씨는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어르신, 큰 실수하셨네요. 무슨? 어르신,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서울 아닙니다. 여긴 시골이에요. 이 동네는 내가 20년 산 동네입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나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에 신고했으니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너무 순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농장에 가려고 하는데 진입로가 막혀 있었습니다. 폐타이어, 폐자재, 큰 돌덩이들이 길을 완전히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차에서 내려 치우려고 하는데 박 씨가 나타났습니다. 어르신, 여기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뭐라고요? 이건 내 농장으로 가는 길입니다. 아니요. 이 길은 제 땅을 지나가는 길입니다. 어르신 농장 가려면 다른 길로 돌아가세요. 다른 길? 다른 길은 없지 않습니까? 그건 제 문제가 아니죠. 박 씨는 비웃으며 돌아섰습니다. 나는 경찰에 다시 전화했습니다. 112입니까? 제 농장 가는 길이 막혔습니다. 신고합니다. 30분 후 경찰이 왔습니다. 어르신, 일단 상대방하고 대화를 해보세요. 대화요? 이 사람이 일부러 길을 막은 겁니다. 근데 이 길이 사유지라고 하네요. 이 문제는 민사로 해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민사라고요? 지금 당장 내 농장에 못 들어가는데 민사라고요? 경찰은 미안하다는 말만 남기고 갔습니다. 저는 고립되었습니다. 농장 안에는 딸기 수천 포기가 있었습니다. 물을 줘야 하고 온도를 관리해야 하고 수확을 해야 하는데 저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산길을 돌아서 걸어갈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65세의 몸으로 급경사 산길을 30분 넘게 걸어서 농장에 도착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나는 박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제발 길을 열어주십시오. 농장 관리를 해야 합니다. 고소를 취하하세요. 그럼 열어드리죠. 어르신, 선택하세요. 고소냐 농장이냐? 저는 울분이 터졌습니다. 이건 협박입니다. 당신 지금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범죄? 증명해 보세요. 이 길은 제 땅이고 제가 제 땅에 뭘 싸든 제 마음입니다. 경찰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통행권 확보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빠르면 2주, 늦으면 한 달. 한 달이요? 그동안 농장은 어떻게 합니까? 변호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법은 너무 느렸습니다. 그날 밤부터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시들어가는 딸기들이 보였습니다. 3억 넘게 투자한 내 농장이, 내 꿈이 무너져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얼굴이 왜 그래요? 많이 아파요?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나는 감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에게 이 모든 상황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을 쉬기가 힘들었습니다. 2024년 4월 10일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환자분 스트레스가 상당하시네요. 심장에 무리가 가고 있습니다. 의사는 심장약을 처방해 줬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스트레스 요인을 제거하세요. 이대로 가다간 큰일 납니다. 스트레스 요인을 제거하라고.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었으면 진작에 했을 겁니다. 2024년 4월 20일 드디어 법원에서 통행권 가처분 결정이 나왔습니다. 피신청인 박 씨는 신청인 나의 농장 진입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나는 울었습니다. 법이 드디어 내 편을 들어줬습니다. 가처분 결정문을 들고 농장으로 갔습니다. 박 씨가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박 씨, 법원 결정 나왔습니다. 이제 비켜주십시오. 나는 결정문을 보여줬습니다. 박 씨는 그걸 보더니 찢어버렸습니다. 이게 뭐가 어쨌다는 거죠? 종이 한 장 가지고 이건 법원 결정입니다. 이걸 어기면 당신 구속됩니다. 구속? 해보시던가요? 경찰 부르세요. 나는 112에 전화했습니다. 경찰이 왔습니다. 가처분 결정문을 보여줬습니다. 어르신, 일단 상대방이 비켜주지 않으면 강제 집행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강제 집행은 또 얼마나 걸립니까? 한 2주 정도? 저는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습니다. 2024년 5월 1일 박 씨가 돌연기를 열어줬습니다. 어르신 들어가세요. 이제 상관없습니다. 뭔가 이상했지만 나는 급히 농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절규했습니다. 농장은 완전히 파괴되어 있었습니다. 하우스 비닐은 모두 찢어져 있었고 딸기는 다 말라 죽어 있었고 관수시설은 부서져 있었고 전기 배선은 끊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박 씨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관리를 못했네요. 미안합니다. 근데 뭐 고소하셨으니까 저는 손 뗀 거고 어르신이 알아서 하셔야죠. 당신이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거 아닙니까? 증명해 보세요. CCTV라도 있어요? 내가 설치한 CCTV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CCTV는 어디 갔습니까? 모르겠는데요. 누가 가져갔나 보죠. 박 씨는 웃으며 떠났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3억 넘게 투자한 농장이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여보, 사실은 나는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동업 계약을 했던 것, 박 씨에게 사기를 당한 것, 고소를 한 것, 농장이 파괴된 것. 아내는 울었습니다. 여보, 왜 진작 말을 안 했어요? 미안해. 우리는 서로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65세와 63세. 노년에 찾으려고 했던 평화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2024년 5월 15일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어르신, 피고소인 박 씨 측에서 반소를 걸었습니다. 반소요? 네. 명예훼손, 무고, 그리고 폭행미수. 폭행미수? 내가 언제 폭행을? 박 씨 측 주장으로는 지난 4월 20일 어르신이 박 씨에게 폭력을 행사하려 했다고. 말도 안 됩니다. 나는 그런 적 없습니다. 어르신, 일단 조사는 받으셔야 합니다. 나는 피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서울서 내려온 그 사람 박 씨 고소했다며? 박 씨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박 씨를 사기꾼으로 몰았대. 돈도 안 주고 농장만 차지하려고 했다더라. 거짓 소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박 씨의 편이었습니다.
박 씨는 20년을 이 마을에서 살았고 나는 2년도 안 된 외지인이었습니다. 마을 슈퍼에 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그 서울 사람이야. 손가락질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고립되었습니다. 2024년 6월 3일 밤 11시.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누군가 집에 돌을 던진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나는 밖으로 뛰쳐나갔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CCTV 확인해 보시죠. 하지만 우리 집엔 CCTV가 없었습니다. 범인 특정이 어렵네요. 일단 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내는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여보, 우리 서울로 돌아갈까요? 여기 무서워요. 나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조금만 참아. 법이 우리 편이야. 조금만. 하지만 제 스스로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2024년 6월 20일 새벽 3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어르신, 농장에 불이 났습니다. 이웃이었습니다. 나는 황급히 차를 몰고 농장으로 갔습니다. 하우스 한 동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소방차가 와서 불을 껐지만 이미 하우스는 완전히 전소되었습니다. 화재 원인은 방화로 보입니다. 가속제 흔적이 있어요. 소방관의 말. 누가 했는지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박 씨.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2024년 7월. 나는 정신과에 입원했습니다. 환자분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과 불안 장애를 겪고 계십니다. 의사는 항우울제와 수면제를 처방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박 씨가 나타나 웃는 꿈, 농장이 불타는 꿈, 아내가 울부짖는 꿈, 잠에서 깨면 온몸이 식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2024년 8월 5일, 퇴원 후 아내와 함께 농장 정리를 하러 갔습니다. 박 씨가 나타났습니다. 어르신들 아직도 여기 오시네요. 집념이 대단하십니다. 박 씨, 제발 그만 좀 합시다. 내가 원하는 건 내 투자금만 돌려받는 겁니다. 투자금? 하하, 그거 다 날아갔는데요? 농장도 망했고 어르신이 관리를 안 해서 당신이 일부러 망가뜨린 거잖습니까? 내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박 씨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어르신 목소리 낮추세요. 여기 시골이라고 함부로 소리 지르면 안 됩니다. 내가 왜 목소리를 낮춰? 당신이 내 인생을 망쳤어. 나는 박 씨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박 씨는 내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나를 밀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여보, 아내가 달려왔습니다. 박 씨는 아내를 밀쳤습니다. 아내도 넘어졌습니다. 할머니, 남편 좀 잘 관리하세요. 자꾸 이러면 진짜 신고할 겁니다. 박 씨는 웃으며 가버렸습니다. 아내의 팔에 멍이 들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전치 2주의 타박상. 나는 아내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65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무력감. 완전한 무력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법은 느렸고 경찰은 무관심했고 마을 사람들은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박 씨는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2024년 8월 15일 광복절이었습니다. 정확히 2년 전 박 씨와 계약을 한 날이었습니다. 나는 베란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래층에서 아내가 울고 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느님,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아내의 통곡. 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 열심히 살았습니다.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남에게 해 끼친 적 없습니다. 그저 노년에 조용히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그날 밤 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견딜 수 없다고 말이죠. 2024년 8월 20일 나는 정신과 의사와 상담을 했습니다. 선생님, 나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의사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습니다. 어르신 무슨 말씀을? 모욕감입니다. 견딜 수 없는 모욕감이에요. 나는 울었습니다. 나는 평생 머리 숙이고 살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도 존경받았고 이웃에게도 신뢰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사기꾼에게 노란하고 마을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아내까지 맞게 만들었습니다. 의사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65년 동안 쌓아온 자존감이 2년 만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나는 이 모욕감을 견딜 수가 없어요. 어르신, 그런 생각은 선생님은 모릅니다. 내 나이에 이런 일을 당하는 게 얼마나 치욕스러운지. 젊었으면 싸웠을 겁니다. 주먹으로라도. 하지만 지금은 나는 너무 늙었고 힘이 없습니다. 의사는 입원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거절했습니다. 집에 가서 아내와 이야기를 해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네? 우리 이제 그만하면 안 될까? 아내가 나를 봤습니다. 그만하다니요? 농장 포기하자. 그리고 서울로 돌아가자. 하지만 여보, 우리가 투자한 돈은 이미 다 잃었어. 더 이상 싸워봤자 우리만 다칠 뿐이야. 아내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당신을 이 지옥으로 끌고 온 거야. 여보, 내가 귀농하자고 했잖아. 내가 박 씨를 믿자고 했잖아. 모두 내 잘못이야. 아내는 내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함께 결정한 거예요. 여보,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는 손을 맞잡고 울었습니다. 2024년 9월 나는 농장을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3,000평 농지, 하우스 5동 1동 전소, 매매가 2억 5천만 원. 원래 4억 5천에 샀던 땅을 2억 5천에 파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시설까지 다 포함해서. 하지만 아무도 사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이 땅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싸게 파세요? 박 씨랑 분쟁 중이라며? 그런 땅은 못 삽니다. 소문이 퍼진 탓이었습니다. 2024년 10월 15일 박 씨와의 민사소송 첫 공판이 있었습니다. 나는 박 씨를 상대로 투자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청구 금액 3억 5천만 원. 법정에서 박 씨를 봤습니다. 그는 웃고 있었습니다. 재판은 지루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동업 계약을 체결했고 피고는 회계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으며 원고는 농장 시설이 훼손된 증거, 증인, 서류, 모든 게 복잡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원고 측 피고가 고의로 농장을 훼손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습니까? CCTV가 있었으나 분실되었습니다. 분실이면 증거로 채택할 수 없습니다. 다른 증거는 없습니다. 판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원고 측이 입증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됩니다. 저는 절망했습니다. 2024년 11월 농장은 완전히 방치되었습니다. 잡초가 무성했고 하우스는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가끔 농장에 가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3억 넘게 투자한 내 꿈의 흔적, 이제는 폐허만 남았습니다. 2024년 11월 25일 은행에서 독촉장이 왔습니다. 농장 운영을 위해 받았던 대출금 5천만 원. 원래는 농장 수익으로 갚을 계획이었지만 수익은 없었고 원금만 쌓여갔습니다. 연체 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상환하시기 바랍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아내의 노후 자금까지 다 쓴 상태였습니다. 아내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식사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체중이 10kg 넘게 빠졌습니다. 여보, 밥 좀 먹어. 배 안 고파요? 그래도 여보, 내가 미안해요. 내가 당신 인생을 망쳤어요. 무슨 소리야? 당신 잘못이 아니야. 아니에요. 내가 귀농에 동의했잖아요.
내가 박 씨가 좋은 사람 같다고 했잖아요. 아내도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려 했지만 우리 모두 너무 깊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2024년 12월 10일 새벽. 나는 잠에서 깨어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저 눈처럼 내 모든 고통도 덮어버릴 수 있다면. 그때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차라리 모든 걸 끝내버릴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아내가 있잖아. 아내를 어떻게 두고 가? 하지만 그 생각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2024년 12월 15일. 나는 다시 정신과를 찾았습니다. 선생님, 나는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어떤 생각이신데요? 모든 걸 끝내버리고 싶다는 생각이요. 의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르신, 그런 생각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알아요. 알지만 통제가 안 돼요. 밤마다 그 생각이 나를 괴롭혀요. 의사는 약을 바꿨습니다. 더 강한 항우울제와 항불안제. 이 약을 드시면 좀 나아지실 겁니다. 그리고 혹시 위험한 생각이 들면 바로 119에 전화하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약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2024년 12월 20일. 박 씨가 우리 집 앞을 지나갔습니다. 새 차였습니다. 최신형 SUV. 창문을 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비웃는 듯한 미소와 함께 아내가 떨었습니다. 저 사람이. 나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신경 쓰지 마.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내 돈으로 새 차를 샀을 겁니다. 내 꿈을 짓밟고 내 아내를 울리고 그렇게 번 돈으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동시에 무력감도 밀려왔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2024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거리는 캐럴이 흐르고 사람들은 웃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은 어두웠습니다. 트리도 없었고 조명도 없었고 웃음도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다가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언제쯤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잘 모르겠어. 소송은 잘 될까요? 모르겠어. 모르겠다는 대답만 반복했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2025년 1월 1일. 새해가 밝았습니다. 사람들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새해는 그저 고통이 연장되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네? 미안해. 왜요? 모든 게 미안해. 아내는 울었습니다. 나도 울었습니다. 2025년 2월 14일. 밸런타인데이.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나는 졌습니다. 판사는 말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고의적 배임 행위를 입증하기 부족하며 동업계약상 발생한 손실은 양측이 공동으로 부담해야 할 사업 리스크로 판단됨. 변호사가 속삭였습니다. 항소하시겠습니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됐습니다. 2025년 3월 1일. 우리는 순천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서울로 돌아갈 것입니다. 남은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월세 작은 방을 얻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65세와 63세에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아니, 시작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생존이었습니다. 짐을 싸면서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잘못한 것이라면 믿은 것? 사람을 믿은 것이 잘못이었을까요? 꿈을 꾼 것이 잘못이었을까요? 떠나기 전날 나는 마지막으로 농장에 갔습니다. 혼자. 아내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농장은 황량했습니다. 쓰러진 하우스, 말라 죽은 딸기, 녹슨 시설들. 나는 그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이게 내 꿈이었는데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 저는 소리 없이 한참을 울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나는 편지를 썼습니다. 아내에게. 여보, 미안해요. 나는 당신을 지키지 못한 무능한 남편이었어요. 65년을 살면서 이렇게 무력한 적은 없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어요. 돈도, 꿈도, 자존심도. 하지만 가장 큰 죄는 당신까지 이 고통 속으로 끌고 온 거예요. 여보, 이제 그만. 나 없이 편하게 사세요. 서울 가서 딸 옆에 붙어서 살아요. 당신은 아직 젊어요. 63살은 인생이 많이 남았어요. 나 같은 쓸모없는 늙은이와 함께 고생하지 말고 부디 행복하세요. 사랑했어요. 나는 편지를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약병을 꺼냈습니다. 항우울제, 수면제, 심장약, 모든 약을 손에 쥐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밤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밤에 나는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아내가 나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119를 불렀다고 합니다. 응급실에서 위세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살아났습니다. 눈을 떴을 때 아내가 있었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여보, 왜 그랬어요? 나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내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바보 같은 사람. 나 두고 어떻게 가려고. 우리는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지금은 2025년 9월입니다. 우리는 서울 변두리의 작은 월세 방에 살고 있습니다. 20평도 안 되는 작은 방. 순천의 그 넓은 땅과 농장을 꿈꿨던 우리가 이제는 20평 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내는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저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건강이 너무 나빠졌습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로 돌아간다면. 하지만 돌아갈 수 없습니다. 시간은 앞으로만 가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이 이야기를 전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특히 나와 같은 시니어 여러분, 귀농을 꿈꾸시는 분들, 제발 부탁드립니다. 내 실수를 반복하지 마세요. 첫째, 절대 구두 약속만 믿지 마세요. 모든 것을 계약서에 명시하세요. 회계 공개 의무, 수익 배분 방식, 분쟁 해결 방법, 모든 것을. 그리고 반드시 변호사 검토를 받으세요. 몇십만 원 아끼려다 몇 적을 잃습니다. 둘째, 동업자의 회계를 투명하게 확인하세요. 장부, 영수증, 통장 거래 내역, 모든 것을 매달 확인하세요. 한 달이라도 걸으면 그 사이에 당할 수 있습니다. 셋째, CCTV를 반드시 설치하세요. 여러 대, 여러 각도에서. 그리고 녹화 파일은 클라우드에 백업하세요. 증거가 없으면 법도 당신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넷째, 마을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으세요. 외지인이라는 이유로 고립되면 어떤 일을 당해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마을 조합에 가입하고 행사에 참여하고 이웃과 친해지세요. 다섯째, 문제가 생기면 즉시 대응하세요. 참으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커집니다. 작은 문제일 때 경찰에 신고하고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여섯째, 가족에게 숨기지 마세요. 나는 아내에게 너무 늦게 말했습니다. 가족은 당신의 편입니다.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하세요. 혼자 짊어지려다 무너집니다. 일곱째, 욕심을 버리세요. 처음부터 큰 농장, 큰 투자를 하지 마세요. 작게 시작하세요. 작은 땅에서 직접 농사를 지어보고 경험을 쌓으세요. 그 다음에 확장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 노년의 꿈은 믿음이 아닌 법과 서류가 지켜준다는 것. 사람을 믿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믿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적 장치, 계약서, 증거. 이런 것들이 당신의 꿈을 지켜줍니다. 저는 3억 5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돈만 잃은 게 아닙니다. 건강을 잃었습니다. 아내의 행복을 잃었습니다. 꿈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생명까지 잃을 뻔했습니다. 저는 지금 67세입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2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지옥이었습니다. 여러분, 귀농은 아름다운 꿈입니다. 하지만 그 꿈을 지키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감성이 아닌 이성으로, 믿음이 아닌 확인으로, 말이죠. 다행히 저는 아직 아내가 있습니다. 아내가 저를 살렸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저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을 것입니다. 아내는 말합니다. 여보, 우리 그래도 함께 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함께 있습니다. 돈은 잃었지만 서로는 잃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위안입니다. 얼마 전 들었습니다. 박 씨가 또 다른 귀농인과 비슷한 일을 벌이고 있다고 말이죠. 이번에는 전북에서 온 60대 부부라고 합니다. 나는 그들에게 연락하고 싶었습니다. 도망가세요. 그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하지만 연락처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찍습니다. 박성수, 당신이 이 영상을 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악마입니다. 사람들의 꿈을 먹고 사는 악마. 노인들의 마지막 희망을 짓밟는 악마. 언젠가는 당신도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법이 당신을 심판하지 못해도 하늘은 당신을 심판할 것입니다. 순천은 아름다운 곳입니다. 순천만 습지, 드라마 촬영지, 정원 박람회장. 관광객들은 순천을 한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나에게 순천은 지옥이었습니다. 통계를 찾아봤습니다. 귀농한 사람들 중 5년 내 포기하는 비율이 4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중 상당수가 나와 비슷한 사기를 당했거나 준비 부족으로 실패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귀농은 로망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그리고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가혹합니다. 요즘도 많은 분들이 귀농을 꿈꿉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로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도시를 벗어나 자연 속에서 살고 싶다. 아이들에게 건강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다. 은퇴 후 여유롭게 살고 싶다. 모두 아름다운 꿈입니다. 하지만 꿈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귀농 전에 꼭 확인하세요. 1. 최소 1년 이상 그 지역에서 살아보기. 2. 농사기술 교육받기 최소 6개월. 3. 지역 농민들과 네트워크 형성하기. 4. 초기 투자금의 50%는 비상금으로 남겨두기. 5. 모든 거래는 계약서로, 모든 계약서는 법률 검토받기. 6. 동업은 최대한 피하기 부득이한 경우 철저한 회계 시스템 구축. 7. 가족과 충분히 상의하고 동의 얻기.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실패 확률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정부에서 귀농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귀농기촌종합센터. 교육도 받을 수 있고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 뛰어들지 마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몇 번의 상담이 당신의 인생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시골에서 무슨 변호사까지.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변호사 상담비 50만 원이 아까워서 3억을 잃습니다. 저처럼 말이죠. 67세. 3년 전에 나는 건강했습니다. 눈에 희망이 있었습니다. 웃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머리는 하얗게 샜고 주름은 깊어졌고 눈빛은 죽어 있습니다. 겨우 3년 만에 나는 20년을 늙었습니다. 63세의 나이에 마트에서 계산대 앞에 서 있는 아내. 젊은 직원들 사이에서 허리 아픈 줄도 모르고 일하는 아내. 최저임금 시급 9,860원.
하루 4시간, 한 달 48만 원. 아내의 노후는 이게 아니었습니다. 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제가 용돈 좀 드릴까요? 아니다. 괜찮아. 우리 알아서 할게. 하지만 아빠, 딸아, 너는 내 생활 잘해. 아빠한테 신경 쓰지 마. 전화를 끊고 나는 울었습니다. 67세 아버지가 30대 딸에게 용돈을 받아야 하는 처지. 자식에게 짐이 된 노인. 이것이 제 말년입니다. 뉴스를 봅니다. 한국 노인 빈곤율 OECD 1위. 노인 자살률도 세계 최고. 나는 이제 통계의 일부입니다. 노인 빈곤층, 우울증 환자. 제가 이런 사람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을 거야. 하지만 틀렸습니다.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계산을 해봅니다. 현재 내 재산, 통장 잔고 340만 원, 월세 보증금 1천만 원, 빚, 대출금 5천만 원, 순자산 마이너스 4천만 원 이상. 38년을 일해서 모은 돈, 아파트 판 돈, 퇴직금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빚만 남았습니다. 67세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습니다. 평생 세금 내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이제는 나라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자존심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살기 위해서는 자존심도 버려야 합니다. 요즘은 노인복지관에 갑니다. 무료 급식이 있습니다. 점심 한 끼를 거기서 해결합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왜 여기까지? 하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아니, 익숙해져야 했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앞뒤로 다른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모두 각자의 사연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자식이 없어서, 어떤 분은 자식에게 버림받아서, 어떤 분은 나처럼 사기를 당해서. 우리는 서로 묻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밥을 먹고 조용히 떠납니다. 공원에 갑니다. 벤치에 앉아 멍하니 시간을 보냅니다. 할 일이 없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려 해도 67세를 뽑는 곳은 없습니다. 경비 자리도 65세까지만 받습니다. 저는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유튜브에는 귀농 성공 사례가 넘쳐납니다. 귀농 3년 만에 연 매출 5억. 도시를 벗어나 찾은 진짜 행복. 50대 조기 은퇴. 귀농으로 제2의 인생. 부럽습니다. 그리고 두렵습니다. 저 영상을 보고 또 누군가가 준비 없이 뛰어들까봐. 저 영상에는 실패 사례가 없습니다. 어두운 이면이 없습니다. 마치 귀농은 무조건 성공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아닙니다. 저는 실패 사례입니다. 저는 어두운 이면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찍습니다. 누군가는 제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얼마 전 소식을 들었습니다. 박 씨는 지금도 순천에서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번창하고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하우스를 2동 더 지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자에게서 뺏은 돈으로, 그리고 아마도 또 다른 피해자의 돈으로 말이죠. 내가 제출한 고소는 결국 무혐의 처분되었습니다. 증거 불충분. 민사소송도 패소했습니다. 계약상 손실은 사업 리스크. 법은 나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아니, 내가 법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증거를 제때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초기에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게 제 잘못이기도 합니다. 가끔 댓글이 달립니다. 저도 귀농 사기를 당했습니다. 저도 동업자에게 배신당했습니다. 저도 모든 걸 잃었습니다. 나만 당한 게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침묵하는 피해자들입니다. 왜 침묵할까요? 부끄러워서입니다. 내가 멍청해서 당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이 먹어서도 제대로 판단 못했다고 자책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잘못은 우리가 아닙니다.
사기꾼들입니다. 악한 사람들입니다. 법이 바뀌어야 합니다. 귀농 사기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동업 계약 시 의무적 법률 검토, 귀농 투자금 에스크로 제도, 귀농 사기 전담 수사팀, 피해자 지원 및 상담 시스템. 저 혼자 외치기엔 목소리가 작습니다. 하지만 계속 외칠 것입니다. 어느덧 순천을 떠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노년의 꿈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 꿈을 지키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과 서류와 증거로 지켜야 합니다. 감성적으로 결정하지 마세요. 이성적으로 철저하게 준비하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가족과 상의하세요. 그리고 절대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순천은 여전히 아름다운 곳일 겁니다. 귀농은 여전히 아름다운 꿈일 겁니다. 하지만 아름다움 뒤에 숨은 어둠도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세요. 만약 당신이 지금 나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귀농 사기를 당했다면, 동업자에게 배신당했다면, 모든 것을 잃었다면, 제발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가족에게, 친구에게, 전문가에게. 그리고 절대 극단적 선택은 하지 마세요. 힘들 때 전화하세요.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393, 생명의 전화 1588-9191, 희망의 전화 129. 누군가는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것입니다. 누군가는 당신을 도와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박성수 씨, 그리고 당신과 같은 사기꾼들, 당신들은 단순히 돈을 훔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꿈을 훔칩니다. 인생을 훔칩니다. 생명을 훔칩니다. 언젠가 당신들도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귀농을 꿈꾸는 모든 분들께 철저한 준비와 법적 보호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노년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상으로 시니어 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